어제 코스피 지수가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2,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율 이야기 참 많이 들렸는데요. 어제 이 장중 한때긴 하겠지만 이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그 추세가 어떻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로 또 올랐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오랜만에 엔화 약세를 겨냥해 환투기 세력까지 개입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더욱 거세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엔제 쇼크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증시가 다시 휘청거리는 계속해서 좀 파란색 불빛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에 특별히 악재가 터져 나왔을까 했을 때는 좀 갸우뚱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빠질까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진 데는 한 3가지 내지는 4가지 문제를 들었는데요. 일단 불거진 문제가 있었죠. 홍콩의 시위대 문제. 네. 이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중국의 상해 지수가 어제 올랐죠. 예. 대만도 올랐죠. 인도네시아도 올랐죠. 중국의 주변국에서 주변국이 오른 거 보면 사실 일부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자꾸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는다. 큰 영향을 받는다. 이전에 천안문 사태도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인과관계상 그렇게 명확지는 않다. 네. 이미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중국이 아주 의욕적으로 노력해서 홍콩에서 지금 상해로 많이 이전된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너무 인과관계가 없이 불안할 땐 자꾸 이렇게 불안한 요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역시 내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자께서도 특별히 그렇게 새롭게 부과된 문제가 없는데 국내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시각에서는 우리 내부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적해왔습니다는 삼성전자 문제. 이 문제가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그동안 부가가치의 편입도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부가가치 체계상 보면 역피라미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초부터 이 문제는 말씀드렸을 겁니다. 올해 환율 문제가 상당히 정책 당국에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연초부터 그런 말씀드렸죠. 특히 원단 환율보다도 원행과 같은 이중 통화 쇼크 문제가 계속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는 이 문제가 사실상 국내 증시라든가 경기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우리가 테이퍼링 종료 위에 국내 증권사 페이퍼들 보면 거의 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응이 큰 영향이 없을 거다. 하지만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양적 정책의 지난 5년 동안 유지했던 국제금융시장의 통화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제너바 리포트라든가 그래서 부채 위기라든가 그리고 복합 불황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늘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는 거 이렇게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지금 오늘 지표는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이퍼링 종료된다. 그러면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애프터 쇼크 문제가 불거진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200포인트 밑게 떨어진다. 하는 이런 측에서 통화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는 상태에서 그동안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진짜 많이 퍼붓던 것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 부작용이 어떻게 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 대한 우려가 아마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를 2,000선 밑으로 떨어뜨린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어떤 3가지 악재가 불거져서 급락한 부분, 특히 삼성전자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환율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달러 강세보다는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것이고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로서는요. 엔화 약세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이 계속해서 부담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을 슈퍼달러라는 표현을 지금의 상황에 볼 땐 적절한 건가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도 슈퍼달러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이렇게 아직도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지금 오바마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의 그 제조업을 리쇼링 정책에 국내로 들여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아직 제기도가 모르는 상태에서 환에 노출된 부분이 과거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슈퍼달러가 되면 수출 경쟁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모처럼 이렇게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이 문제가 다시 악화될 문제거든요.
미국의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지금 슈퍼달러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슈퍼달러라는 표현을 쓰는 외신을 한번 봤더니 많지 않더라고요. 개독의 외신에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언론들이 자꾸 달러가 조금만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 슈퍼달러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거는 상당히 좀 지금의 외환시장 여건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닌가. 본질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예. 환율은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유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동전에 안 뛴 면이긴 하지만 슈퍼달러는 미국의 자체적인 요인이 강해야 슈퍼달러인데 사실 엔화가 지나치게 약세가 된 유로화가 지나치게 약세가 되는 이런 거에 따른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커 보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한국의 이렇게 페이퍼들이 전부 그쪽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경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아집니까? 조금 달러가 강세되다 보니까 슈퍼달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일단 이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달러 강세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유로화 약세, 그 다음에 엔화 약세 이 부분에 의해서 달러 페리티 지수가 사실 그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달러 페리티 지수는 엔화, 유로화 같은 주요 통화에 대해서 미 달러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화라든가 유로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페리티 지수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미국의 자체적인 요인도 있긴 합니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달러가 조금 강세가 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060원대인데요. 뭐 강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 외환시장에 뭐 네. 제가 한 30년 근무하는데요. 1,050원대, 60원대는 옛날에 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조금 올라간 거 가지고 슈퍼달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것은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엔화다. 엔화 어제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 올라갔죠. 우리 박정현 PD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죠. 어제 도쿄 외환시장에서 110엔대 넘었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통화에 대해서 엔화가 약세다. 그런 측면에서 원엔 환율이 960원대 하는가. 우리 수출 비중이 그쪽 분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 찬바람이 분 것도 급격히 엔화 약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도 충분히 또 반영이 됐었는데요. 이 엔화 가치가 또다시 약세 국면으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도 꼭 알고 가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요인이 커서 네.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게 아니고 일본 자체 요인이 강하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엔화 약세가 되다 보니까 미 달러가 강세가 보이는 요인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굳이 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일본 경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2분기에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7.1% 떨어졌습니다. 선진국 경제죠. 선진국 경제는 경제 플럭체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7.1% 떨어지거든요. 근데 3분기에는 괜찮겠느냐. 3분기에는 특별히 단기 지표가 그렇게 크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 기저효과. 왜냐하면 2분기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안 떨어졌으니까 3분기는 그냥 플러스 성장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분기에서 2.9에서 2분기 성장 4.6% 가니까 미국 경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똑같은 맥락이다 하는 각도에서 3분기 이후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따른 그 기저효과 이후에 그렇게 크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국제시장에서는 여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아베 총리 조기 하야론.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잃어버린 30년 아베 조기 하야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재정정책 추기 어렵죠. 그 다음에 금리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죠. 돈 푸는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기에 남은 게 그게 유일하니까. 그래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일본의 정책 자금 공급하면 단기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단기 금리는 캐리 자금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캐리 자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단기 금리 추가 부양책에서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 지금 0.007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지금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사실상 통화 공급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급은 막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시장 금리는 올리는 요인을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로 올라가는 등이거든요. 이 캐리 자금의 형태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자금이 이렇게 이탈되는 과정에서 엔저가 어제 도쿄 외환시장에서 장중한테 110엔대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도쿄 외환시장에서 110엔대 기록하는데 다른 외환시장에서는 아직 110엔대 기록한 게 없거든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들이 일본 내에서 밖으로 이탈되는 과정에서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세우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외국 자본이 빼나갈 자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과연 엔화 약세되는 부분이 경제에 도움될까 했을 때는 엔화 약세가 수출적인 측면에서 도움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본 내에서 보면 자 금리 낮아 엔화 약세돼 앞으로 돈 더 풀어 일본의 와다나베 부분들이 일본에서 투자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밖으로 이탈되는 과정에서 어제 도쿄 현장에서 다른 외화시장은 아직 110엔대 안 가고 있는데 도쿄에 110엔대 넘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8월 이후에 지금 그 환투기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엔화 속도에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환투기 세력 어느 정도나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환투기 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 처음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모든 외환시장 진단할 때 그러면서 앞으로 엔저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정책 당국 입장에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진행자분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공격하는데 최후의 전선이 무너진다 하는 그 우려가 돼 있으면 그때는 배팅하는 겁니다. 세게 배팅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외환시장의 모습입니다. 과거 1997년에도 원달러이 올라갈 때, 원화가 약세될 때 외환보유가 최후의 장벽인데 이게 김영삼 정부에서 한 360억 달러 갖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파악할 땐 가용 외환보유로 볼 때는 다른 데 다 투자였으니까 가용 외환보유가 36억 달러뿐이 없다.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빼내가면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대로 환차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인데요. 일본이 그동안 버텨왔던 용인은 국가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 국가부채를 엔화 표시 국채 발행에서 민간으로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보류, 환투기 입장에서 최후 보류가 민간의 금융자산 규모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번 20년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민간에 저축했던 분을 쓰다 보니까 최후의 보류에 해당되는 민간의 자산이 자꾸 줄어들죠. 자, 경제 안 좋습니다. 정치권 자꾸 국민으로부터 약화,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최후의 장벽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엔화가 된다 하는 상태에서는 그때 당시부터 엔화를 미리 팔 수 있을 때 팔아라 하는 이런 엔화 약세 부분을 겨냥한 환투기 세력들이 그때 포착되기 때문에 빨리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투기 세력이 할 때. 투기 세력이 할 때 한번 하면 쏠림 현상이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100엔이었습니다. 100엔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한 달 조금 지나갔는데 지금 110엔 됐습니다. 이게 그것도 미국의 일본과 선진국 환율 간의 통화 문제입니다. 신흥국 통화가 아니라 그래서 8월에 이 문제를 지적했는 문제인데요. 골산이 전개돼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를 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만 일단은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인데 앞으로 이 엔저 국면이 지속되면서 일본에서 역시 뭐 계속해서 돈을 풀 것으로 보이니까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엔캐리 자금 향방을 그렇다면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네, 이 대목은 이제 결국 엔캐리 자금은 이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 도쿄 외환시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럼 이때 아베 정부는 판단해야 됩니다. 또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설계했던 하마다 씨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수출이 증가해서 엔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자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엔저에다 금리 약세에다 미국이 테이퍼링해서 금리 인상할 때 자금 이탈에 따라서 우리 경기를 거꾸로 하는 역자산 효과 이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게 클 것이냐.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올해 초에 연초에 국제금리 컨퍼런스에서 하마다 씨가 그랬거든요. 엔달러 환율이 110원 올라가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내가 엔저를 유도하는 설계는 장본이지만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이 아베노믹스를 설계했던 이러한 그 사람의 한국경제TV의 국제금리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대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분은 아마 인상 깊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아베 정부가
N달러 환율이 110엔대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출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은 엔저에 따라서 엔큐리 자금들이 밖으로 이탈하다 보니까 일본 경제 엔트레스트 역자산 효과가 우려되고 결국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일본 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엔저가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엔큐리 자금이 밖으로 이탈돼서 엔저와 엔큐리 자금 간에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다 보니까 만약에 엔큐리 자금 부분을 일본에서 막지 못할 때에는 엔화는 더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환율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구의 지금 와서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요, 좀 냉철하게 지금 시장을 좀 꿰뚫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환율 쇼크에 따른 부담을 이 외환 당국에서 대처를 잘못한 것 아니냐. 계속 뭐 지켜보자라는 것으로 해서 그때그때 좀 적재적소에 좀 시의적절한 대책들이 나오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저도 이제 진행자분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는 이런 측면을 한번 정확히 국내 외환 시장을 좀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대목을 좀 얘기하기 때문에 관련돼 있으신 분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왜 이렇게 원화 쇼크 부분, 환율 쇼크 부분이 이게 당초서부터 우리가 못 예측했던 부분인가 하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환율 쇼크, 특히 이중통화 쇼크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좋은 기대 속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에서 한 분이 손성원 캘리포니아 석자였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경제TV에서 손성원 교수가 한국경제에서 4가지 정책 권고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맞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거기 금리를 내려야 된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 왜냐? 한국은 아무래도 대환경에 의존하고 어쨌거나 환율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은 통화가치가 국제 간의 금리 차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환율 쇼크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금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이 손성원 교수가 작년 11월 달에 얘기했던 정책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8월 달에 늦게 내렸습니다. 9월 달에도 금리 내릴 때쯤 엔화에 대해서 환축 기세를 개재해야 된다. 좀 제발 한번 내렸을 때 8월 달에 두 번 차례 가서 내지 못하면 9월 달에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9월 달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찔끔 내려놓고 지켜보자. 지켜보자. 아이고,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금융의 이기주의에서 대출금리 내지 않는 판에 0.25%포인트 내리고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사실상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정책적으로 너무 국제 외환 시장에 정책 당국자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측면이 좀 아쉽지 않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중통화 문제에서는 수출적은 다변화 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 원달러 중심으로 아직도 움직이죠. 근데 원달러는 1060원대 갔거든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왜 이중통화 문제냐? 제도상으로 보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했는데 거기에 원엔 직거래 시장,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지금 뒤늦게 간다 하기지만 이런 쪽에 수출적 다변화와 우리와 이중통화의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제도를 빨리빨리 가져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설령 원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더라도 이게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면 활동화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도 부분이 수출 다변화 지역의 수출 비전과 서로 엇박자를 미스매치가 하는 것도 지금 이중통화에 대한 쇼크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원화가 절상되면 항상 저도 지난번에 정경전 세미나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화 절상 문제 보면 항상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한번 보십시오. 굳이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돈을 왕창씩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각국이 직접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개입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우리나라만 원화 절상 문제긴 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외환시장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환율 대책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불려갑니다. 그런데요. 모조리 문제는 되지만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 스무딩 오퍼레이션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규범에서 시장 경제를 가지하지만 자국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럼 우리도 가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뭐 어쩌고, 기에는 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외환시장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한국의 수지 괜찮다. 경상 수지가 흑자를 한다. 이런 쪽에 정부의 발표.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 이렇게 발표는 잘못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과대한 부분이 원화절상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 부분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외환 수준 관리, 경상수지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PSR 것처럼 외국 자본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라 하는 것이 경제입법이 좀 마련돼야 되거든요. 경제입법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정책 대응이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외환 당국의 그간 행보나 정책을 지켜보는 입장에서의 지적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환 당국의 어떤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외환 당국에서는 이 민간에서 너무 냄비식 환율 예측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환율 예측할 때 보면 환율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올라간 데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냄비식 예측이다 이렇게 보여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전에 8월 말에 1,010원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1,000원 밑으로 갈 것이다. 그 1,000원 밑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 와서 전문가를 하시는 분들이 950원 얘기 많이 했죠. 이런 쪽인데요. 이게 올해 연초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한 달 전 8월 말에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10원대 이렇게 붕괴될 위협이 있는데 외환 전문가라 하시는 분이 950원 하면 자 진행자 한 분 지금 달러가 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10원 떨어졌다. 근데 앞으로도 950원 간다. 달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외환시장의 정책 대응과 마찬가지로 정책 당국이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냄비식 예측이 달러를 팔지 않더라도 잘못된 예측에서 더 달러를 팔아보니까 원화절상 부분이 더 원화절상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런 쪽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적정 환율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부분은 우리 적정 환율 수준이 1,050원, 1,060원이니까 상단 하단으로 신흥국 통화, 우리는 페리페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미국은 중심통화하지 않느냐. 그러면 신흥국 통화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하단으로 50원, 상단으로 50원 해서 상하로 50원 내에서 움직이는 건 즉시 정상하다. 그러면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1,01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진다 하지 말고 적정 환율 수준으로 간다. 그래서 연초에도 900원 떨어질 때 다시 환율이 1,050원대, 60원대로 올랐죠.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외환 대부분 전문가들이 각종 페이퍼들이 950원 될 때 지금 환율이 다시 1,060원대 갔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종전과 다른 모습의 외환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외환 시장의 모습을 정확히 좀 보고 우리 외환 시장도 변합니다. 항상 원화절상 되면 시장 개입하지 말라. 이런 정책 대응이 없습니까? 그러면 환율 세미나를 하지 필요가 없죠. 문제가 지적하고 대응적인 측면에서 자 시장에 문제는 되지만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시장에 맡겨놔라. 이러면 환율 세미나를 뭐 합니까? 하는 이런 각도인데요.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환율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변경한 상태에서 보면 그런 시장의 흐름, 정책 흐름에 변화되는 내용을 위한 정책 당국자들이 좀 빨리 포착해서 신속하게 정착해야 되고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환율 예측하는 기법이라든가 환율을 관리하는 기법이라든가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이 대응해 줘야 되는데요. 시장은 변하는데 대응하는 사람이라든가 예측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환율과 관련해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긴급 진단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